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보호자에게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긴급돌봄 주택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관리, 신변 처리 등의 일상생활 지원과 음악활동, 미술활동, 요리활동, 나들이 등의 정서 및 여가 지원과 건강관리를 위한 균형 잡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24시간 긴급돌봄 주택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을 개조하고 리프트, 안전바, 소화기, 긴급전화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일은 사유에 따라 1회 최대 15일, 연간 30일 이하 이용 가능합니다. 좋아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기억해 주세요. 긴급한 상황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사업. 702국에 1370번부터 71번으로 문의하세요.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보호자에게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긴급돌봄 주택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관리, 신변 처리 등의 일상생활 지원과 음악활동, 미술활동, 요리활동, 나들이 등의 정서 및 여가 지원과 건강관리를 위한 균형 잡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24시간 긴급돌봄 주택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을 개조하고 리프트, 안전바, 소화기, 긴급전화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일은 사유에 따라 1회 최대 15일, 연간 30일 이하 이용 가능합니다. 좋아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기억해 주세요. 긴급한 상황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사업. 702국에 1370번부터 71번으로 문의하세요. 두려움도 좀 많았는데 막상 오니까 좀 더 자유롭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이제 잘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만의 공간도 생기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서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2020 제주형 커뮤니티 케어의 고민 건강권 프로젝트 사업 결과 보고회 사회를 맡은 제주시 장애인 전화 서비스 지원 센터장 강경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환 서비스 지원 센터는 우리 제주시 선도 사업 중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제공 사업과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였고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결과보고대회는 대면 행사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는 자립생활주택 입주인들이 1년간의 자립생활 체험을 자신의 얘기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고요. 2부는 건강프로젝트 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1부 진행은 자립생활주택 입주인 대표이시기도 하죠. 김예진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예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희건주택 입주자 자치회장 김예진입니다. 나의 자립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요. 준비하면서 설렘이 앞섰습니다. 이 시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여러분들의 관심이 앞으로 시설 밖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성인, 장찬범, 김예진 씨 총 3명의 입주자들이 준비한 나의 자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않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첫 순서는 강성인 씨입니다. 강성인 씨 자기소개 먼저 하고 소감 발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건주택에 살고 있는 강성인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7살이고 현재 제주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천천히 말을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12살 때부터 시설에 들어갔다. 시설에 살면서 좋은 기억보단 나쁜 기억이 많다. 밥을 먹을 때 선생님이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넣어 긁히기도 했다. 그리고 기저귀 교체할 때 얘기를 안 했다고 겨드랑이 꼬집힘도 당했다. 나에게 그것은 감각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무섭기도 해서 적응이 안 됐다. 어느 날 시설 선생님께서 자립주택이라는 곳이 있는데 입주해 보이지 않겠냐고 물어봤다. 나는 바로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12년 동안 시설에 살았기 때문에 자립주택에 혼자 살 수 있을까? 과연 살면서 행복해질까? 밥은 혼자 해 먹을 수 있을까? 청소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처음 시설에 들어갔을 때 좁은 방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야 했다. 무섭기도 하고 이젠 여기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생각에 울면서 잠을 잤다. 자립주택에 온 후 처음에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조금씩 외로움이 느껴졌다. 어느 날은 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늘 사람과 붙어서 자는 게 싫었는데 내가 바라던 시간들인데 기분이 이상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거의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장 뿌듯한 것이 있다. 바로 금전관리였다. 처음에 금전관리를 시작했을 땐 막막했었다. 그런데 행복구치쌤과 함께 하나씩 배워보니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가끔은 사람들이 있다가 떠났을 때 외로워질 때도 있다. 그래도 이제 나는 당당하게 살고 있다. 모르는 건 선생님들께 물어보면서 해결할 수 있다. 나 혼자 장애인 콜택시 타고 미용실이나 네일샵도 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발표자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사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인 씨 사진 소개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설거지를 하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네일 아트를 받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 첫 번째 사진은 저희 바리스타 체험을 했던 사진이고요. 가운데는 저희 자립여행 갔던 단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도자기 체험을 했던 사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인 씨 발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천보 씨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않도록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장천보 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찬모입니다. 장천보 씨는 동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에 장천보 씨 활동 지원 선생님께서 잠깐 창조 출연을 해주셨어요. 미리 양해 구하고 촬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목수가 성수입니다. 여기 한잔 쓰고요. 여기 거기고 여기 보이자. 이렇게 같이 버려지고 같이 할 거예요. 하고 같이 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워 떨고 동료도 새기고 내 말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장천보 씨 사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고기를 사주고요. 첫 번째는 옷 고르는 사진이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해고들과 가서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해수욕장 가서 발을 담그는 모습이군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세 번째는 파마하고 머리 감하고는 사진입니다. 미용실 가서 파마 하셨구나, 청범 씨. 그다음에 그리고 올라가서 노래 동산보다 올라가서 투표하는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투표하는 모습이구나. 잘 봤습니다. 장천범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 순서입니다. 조금은 떨리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립의 첫 발을 내딛다. 발표자 김대진. 내가 9살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설에 가게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내 기억 속에 잊지 못하고 계속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와 언니가 나를 시설에 데리고 가서 눈길 한 번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뒷모습이었다. 그렇게 가족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만 했다. 너무 속상하고 당황해서 며칠을 울기만 했다.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가족들이 언젠간 나를 보러 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열심히 생활을 했다. 시설에 있는 동안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 동생들이 경련을 할 때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 것까지 봐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119 구급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고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든다. 시설에 있으면서 많은 동생과 식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서 좋았지만 매일 똑같은 패턴과 규칙적인 생활을 17년 동안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자립주택 신청 소식이 나에게도 들려왔고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요양원 팀장에게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다. 요양원 퇴소 절차를 밟으면서 여러 감정들이 많이 스쳐갔다. 드디어 2019년 12월 28일 내 새 보금자리가 될 희건주택에 입주하게 되었고 뭐라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그동안 요양원 선생님들의 도움만 받아왔는데 이제는 나 혼자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막상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으면서 힘든 점도 있는 것 같다. 시설에서는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씻고 정해준 음식만을 먹어야만 했다. 음식을 남기거나 먹기 싫을 때는 주방 조리사 선생님들께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내가 바라던 내 공간이 생기면서 조용히 생각할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됐고 휴일이면 실컷 늦잠도 잘 수 있게 됐다.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장을 봐서 직접 요리를 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게 됐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도 교통유지를 타고 시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외출도 가능해졌다. 여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지만 자립주택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립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나 혼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다 보니 나도 이제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땐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서 좋다. 시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내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많이 참아야만 했던 것 같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무거운 분위기에 난 역시 눈치를 보게 됐고 선생님들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했었다. 그 반대로 힘든 점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나 혼자서 병원 진료를 가보기로 했다. 집에서 교통약자를 기다리고 접수하는 것, 그다음에 진료받는 것, 결과 듣는 것, 약 처방 받는 것, 진료비 수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내 삶을 남이 대신 살아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내 자신이고 또한 그 삶을 개척하고 해결하고 책임까지 져야 하는 사람도 바로 나니까. 그만큼 이 세상은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운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 세상과 맞서서 헤쳐나갈 것이다. 내 목소리를 더 내서 내 자신이 더욱 빛나는 그날까지.
이어서 사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진은 이제 화해 장식으로 이제 꽃바구니를 이용해서 이제 꽃바구니를 꾸미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여기 자립주택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정리 컨설턴트 프로그램을 통해 제 집을 직접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혼자 가서 은행에 가서 혼자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먹고 싶은 걸 장을 봐서 열심히 조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옷가게에 가서 직접 고르고 지금 마음에 들어 하는 사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립 생활소감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최한승, 구경수, 오민수 씨는 발표하지 못했지만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음만이라도 따뜻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년간의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김예진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탈시설 지원 체계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규칙에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먼저 변하고요. 그리고 변화된 지역사회에 맞춰서 장애인 당사자가 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강 프로젝트 내가 만드는 나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분이죠. 경계에 넘어 조항주 대표님이 2020년 제주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계 너머 대표 조항주라고 합니다. 제주형 커뮤니티 케어의 고민 건강 프로젝트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정부는요,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커뮤니티 케어는 기본적인 개념을 시설과 같이 분리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에 어울려 살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은 복합적인 고민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돌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돌봄을 받는 사람,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기간 한국 사회가 가지는 이 돌봄의 의미가 사적인 영역으로만 이해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동의 의미가 삭제되어서 여기에 대한 의미를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돌봄이라는 것이 전 생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영유아 시기에만 일어난다던가 노년기에만 돌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간에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적으로 일어날 때 이런 두 가지 오해의 지점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된다는 복합적인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제주시 장애인 전환 서비스 센터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모험과 상상을 펼치는데 그 시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해결해야 할 얘기들, 숙제들은
탈시설의 경향성에 맞춰서 지역사회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립생활 주택 입주인과 긴급돌봄에 따른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만드는 나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여기 어떤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성과가 무엇인지, 이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지속 가능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필요성에 있어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0년도 11월에 그 나온 정보에 의하면 이거는 1300년 정도 된 저금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저금통은 언제 많이 활용하게 되었나요? 동전을 넣기도 하지만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좋은 것들을 저금통에 넣어서 보관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제주형 커뮤니티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일방적인 방향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좋은 것이란 무엇인지 계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탈시설하는 장애인들, 우리는 어떤 함께하고 있는 준비성들이 있을까요? 2020년 12월 10일은요, 세계 인권선언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탈시선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2017년도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이 1,517개소, 여기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들이 3693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볼 때에는요, 인권 침해가 전체 중에서 23.5%가 이런 거주시설에서 일어난다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거주시설을 축소하거나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런 거주시설에 달라진 지점들이 탈시설화되면서 어떤 준비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준비해야 될 파트너십은요, 지역사회 예컨대 제주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장애인 전환 서비스 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관련한 장애인 단체나 시민단체들과의 협력 파트너십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가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유행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는 작업들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건강관리에 대한 주도성을 누가 가질 것인지, 이런 주도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를 건강수첩에 담아내도록 저희가 같이 한번 애써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런 사업, 내가 만드는 나와 함께하는 지역사회는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 네트워크는 장애인 단체 간의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입주인 상호 간의 자조 모임을 통한 네트워크도 포함하고요, 건강수첩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고, 당사자의 자립생활 훈련 영역들에 있어서 활동을 강화하는 데도 저희가 조력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영역에 있어서는요, 총 6개의 영역으로 저희가 분류하고는 있는데, 장애인 자립생활 훈련 영역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분류도 지금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시도들이 지역 간의 체계를 구축하고 평등한 건강권을 제공하게 된다면 조금 더 행복한 장애인의 전인적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영 개요는 이렇습니다. 참여 대상은 자립생활 주택 입주인 6분과 그 다음에 긴급 돌봄 입주인 분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심리 지원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립생활에 대한 가치와 철학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관계 만들기, 감정 예방 등을 통해서 저희가 구축할 수가 있었고요. 포괄적 성인권, 인권, 안전교육을 통해서 자립생활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 데 애써왔습니다.
주도적인 건강관리라고 하는데 자기 돌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우리가 현실화시키는데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는데 저희들의 운영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그 시도는 모험적이고 다소 어떤 측면에서는 상상력이 가미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주형 커뮤니티 케어의 모델을 시도하는 일들이 이번 연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이 경험들을 공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나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첫 번째 자립생활 주택의 영역은 개별 상담, 집단 상담을 포함한 심리 지원 영역, 그 다음에 자립생활 기술 훈련 영역, 건강 FGR을 통한 건강관리 수첩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통해서 체온제기라던가 만성질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력하였습니다. 긴급 돌봄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다른 영역과 달리 종사자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종사자들도 자기 주도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를 위한 건강수첩을 개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통해서 긴급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상징이나 쉬운 표현 등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지원했죠. 장애인도 다 똑같은 장애인이 아니라 시각장애가 있다면 우리는 점자를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분이 계시다면 수어를 통해서 소통하듯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보완대체 수단을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제주시 전환서비스센터에서 장애인 전환서비스센터에서 상담실이라던가 전환서비스센터를 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AAC존을 만드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 지원, 건강은 신체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역까지 포함합니다.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립생활에 대한 가치와 철학, 그다음에 관계에 대한 이해, 성원 간의 지지 활동을 저희가 펼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숙박 훈련을 가미해서 숙박 과정에서 서로 간에 조금 더 친밀한 감정들을 드러날 수 있게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상호 간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자립생활 기술훈련의 영역은 총 5회기씩 진행을 했고요. 건강 FGI는 4회 진행하는 동안 건강수첩에 대한 요구도를 포함하도록 애썼습니다. 건강수첩 외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편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쉬운 그림, 상징 활용 등이 앞으로도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별 영역,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다른 사적인 영역에서도 이것이 활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립생활 주택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로 간의 장점 찾기는 그동안 부정적인 부분들만 드러냈던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지원으로 감정 해방을 통해서 내가 슬프고 힘들고 나의 감정이 어떤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자립생활 기술훈련의 영역은요, 다소 모호했던 영역들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영역, 포괄적인 성인권, 그 다음에 안전교육,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다뤄내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표현했습니다. 그 영역 분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어낸 성과라는 무엇일까요? 자립생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서 당사자들이 만족도를 조금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도를 확인하는 과정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의사소통의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작업들도 이 안에서 녹이는 게 더 좋은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강사들을 발굴해내는 기능들을 부가적으로 해냈습니다. 자립생활 능력이나 생활 만족도도 향상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주형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상상 또 그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을 그림으로 또 사진으로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그 집단 상담 활동을 통해서 나와져 있는 거고요. 입주자 자치회의를 통해서 이 활동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향후에 어떤 것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드는 나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두 번째는 긴급돌봄의 사업의 내용입니다. 개별 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또 FGI를 통한 건강 수첩을 발간해내고 만성질환이나 학대에 관한 내용들을 이 안에다가 실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학대의 내용인지 스스로 잘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일정 관리를 통해서 스스로 부착하거나 알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긴급돌봄 주거공간이나 제주시 장애인 전환서비스센터의 AAC 존이 이렇게 조금 편말로 만들어져서 그 시도들이 이어져 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돌봄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정노동, 그러니까 건강수첩을 개발하기도 하고 의사소통 보완대체 수단을 개발하는 데도 노력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이번 연도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체온을 재거나 혈압을 재거나 이러는 일들이 왜 당사자에게 필요한 일일까요?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사하는 돌봄 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55.3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성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당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쉬운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제주시 장애인 전환 서비스 센터의 의사소통 보완 대체 수단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표와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립생활 기술 훈련에 대한 영역이고요. 요리 활동이나 미술 활동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또 이 그림 안에서 성인지 관점이 녹아들도록 저희 안에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완결된 사항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저희와 같은 이렇게 고민을 함께하는 동료들을 찾는 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20년도 들어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들이 봉착하기도 했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환경의 어려움들은 신체 활동이나 체험 활동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소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긴급 돌봄 입주인의 경우에는 중복된 장애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그것은 단지 그 의사소통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많이 만나보지 않아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가 어려운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그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덜 준비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또 자립주택의 경우에는 당사자분들의 요구도가 각각 개인마다 굉장히 입장 차이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건강수첩을 만들 때 어떤 분들은 조금 귀엽게 묘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딱딱하지만 조금 당당하게 묘사했으면 좋겠다, 색깔도 마찬가지로 표현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도가 각각 달라서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성과 사업을 수행할 때 신체 활동이라던가 운동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이라던가 사적 공간의 제한들이 이럴 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많이 활동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가 보치아 영역입니다. 이 보치아 영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공간이 필요한데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공간, 주거 공간 안에서 혹은 바깥에 가까운 공간을 활용하기에 있어서 자원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향후에는 다소 이런 것들이 보완되기를 바라고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저희가 나름 조금 경험치를 조금 누적하기를 원합니다. 또 효과적인 입주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한 매뉴얼 제작이나 확산들이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누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4개월 동안 당사자분들과 그다음에 많은 활동가들, 제주시 장애인 전환 서비스 센터의 직원분들과 함께 합류해서 공공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나름 열심히 수행을 하기는 했지만 일정 정도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를 함께 합류하는 일은 이렇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향후에는 이런 지속 가능한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제주형 커뮤니티 케어는 어떤 모형을 갖는 것이 좋을까요? 지역사회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것. 우리가 이것을 흔히 사례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 자원들을 우리가 꿰어 맞추는 것.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자원들을 함께 고민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당사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조 모임을 활성화시킨다면 앞으로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지원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동결된다 이런 어려운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구청이나 보건소, 공공기관들은 이런 자원을 활용하는데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같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당사자분들, 자조 모임을 활동하고 계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지속 가능한 방향성에 우리의 돼지 저금통을 만드는 활동 어떻게 실현시키면 좋은지 앞으로 같이 고민해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조항주 대표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장애인의 건강관리는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어떤 77%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1인당 1.8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당사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와 종사자 건강수첩을 제작했습니다. 총 3종인데요. 종사자 건강수첩 1종과 그리고 당사자용 건강수첩 2종을 제작했고요. 당사자용 건강수첩의 경우에 의사소통 그림 글자판을 사용해서 체온과 체중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종은 학대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학대와 연계되는 연락처를 수록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센터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고요. 배송료는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 이용자와 그리고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는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권 FGI 의미에 대해서 경계너머 백혜련 교육국장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경계너머의 백혜련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 건강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그 입주자를 대상으로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초점 집단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건강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건강 또는 그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 부분을 그동안 강조를 해왔다라고 하면은 실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강은 그보다 훨씬 더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일상생활, 그 다음에 친밀한 대인관계, 정서적인 요인 모두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결국 그것이 자기 돌봄, 자기 스스로 건강에 대해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돌봄의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해 보는 그 시간이 측정해 볼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초점 집단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총 4번의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기본선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인터뷰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용자 긴급 돌봄과 자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용자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또 긴급 돌봄을 진행하는 종사자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전 인터뷰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정서 지표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이용자, 종사자 모두 인터뷰 자체를 녹취를 해서 녹취록으로 분석을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자기 기입식 설문지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인터뷰 이후에 정기 인터뷰 1차, 정기 인터뷰 2차가 각자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 사후 인터뷰가 11월 21일에서 22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사전 인터뷰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동일하게 정서지표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정기 인터뷰 1차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사회적 관계망,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 사회적 관계망이 개인적인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정기 인터뷰 2차에서는 일상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계를 좀 더 층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각각의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사전 인터뷰와 이 관계를 통해서 사전 인터뷰, 사후 인터뷰, 정기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은 건강 인식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가, 그다음에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어떤 형태로 이것이 확장되는가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인터뷰를 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통해서 스스로 건강에 대한 생각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정서지표의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한 부분입니다. 정서지표는 개인적으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되는 측면입니다. 총 4개 분야에 의해서 건강의 4개 분야의 정서를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자기 효능감, 자기 스스로 생활을 통제하고 또 자기 스스로 주변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그로 인한 자존감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즉 대인관계에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일상생활이라든가 다양한 주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나 아니면 자기 피로도 등을 느끼고 있는가를 측정을 했고요. 우울감을 통해서 수동적인 상황이라든가 자기 억압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용자, 종사자 모두 사전 인터뷰와 사후 인터뷰를 비교한 결과 정서 지표는 모두가 긍정적인 향상이 긍정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감소를 했고 우울감 역시 감소를 했습니다. 이 사전 인터뷰와 사후 인터뷰 사이에 아까 좀 전에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저희가 정기 인터뷰 두 차례를 통해서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사후 인터뷰에서 건강에 대한 정서 지표가 향상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조사 결과입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건강과 인식된 각각 요소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건강하고 연결을 했던 것들이 의료적인 측면이었었습니다. 즉 건강 검진이라든가 주치의 제도나 아니면 영양제와 같은 의료적인 측면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었는데요. 사후 인터뷰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다시 조사를 한 결과 여기에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사후 인터뷰 이용자 관련돼서는 의료적인 측면이 가장 높았던 사전 인터뷰와 비교를 해서 사후 인터뷰에서는 가장 높은 측면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운동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감소 또는 정서적 안정, 그다음 친밀한 관계 등 의료적인 측면이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친다라고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의료적인 측면보다는 다른 부분들, 즉 운동이나 심리적인 측면이 훨씬 더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용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역시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전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료적인 측면을 지적을 했었다면 사후 인터뷰에서는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친밀한 관계를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 이 다음이 이제 의료적인 사항으로 변화가 됐었는데요. 이용자, 종사자 모두 사전 인터뷰에 비해서 사후 인터뷰의 건강에 대한 요인으로 의료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이라든가 심리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를 건강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실시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기 인터뷰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1차 정기 인터뷰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측정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대인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대인관계가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그 대인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인터뷰 결과를 보면은요, 각각의 대인관계, 즉 가족, 동료, 친구, 그 다음에 이웃이나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전부 다 각각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리감, 그 다음에 거리감에 있어서는 친구나 동료를,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친구나 동료를 가장 가깝다라고 느끼고 있었고, 가족이나 이웃을 좀 멀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관계가 개인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관계가 나에게 얼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서는 반대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역시 가족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계에 나는 자기 자신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도 역시 가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도 역시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거리감이나 아니면 영향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리감이나 중요도는 낮게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종사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종사자와 관련돼서는 거리감이나 중요도,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 모두가 가장 중요한 관계가 대인 관계가 가족이었었습니다. 가족, 동료, 친구, 그다음에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 모든 관계들이 이 중요도에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 인터뷰 두 번째에서는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들과 건강에 대한 관계를 저희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즉 일상생활, 집안 청소라든가 설거지 또는 가족 돌봄, 그 다음에 취미활동, 봉사활동, 산책이나 이런 일상생활 전반과 건강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했었을 때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나 아니면 취미활동과 같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관계를 좀 더 건강과 밀접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피로도, 신체적인 피로도나 아니면 심리적인 만족도 또는 심리적인 어려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용자의 경우 다시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봤던 부분들이 가족 돌봄의 영역입니다. 가족 돌봄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아니면 심리적 피로도 같은 경우에는 또는 심리적 만족도까지는 그다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간 하위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심리적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았습니다. 즉 앞부분에서 정기 인터뷰에서 앞부분에서 가족의 관계를 굉장히 거리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특수하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정기 인터뷰 2차에서도 가족 돌봄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가족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용자의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특수하게 바라봐야 될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좀 다르게 정기 인터뷰 2차에서 종사자와 일상생활의 관계에서는 가족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직장을 가지고 또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피로도나 어려움은 전부 다 업무와 관계된 영역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심리적 긍정적인 요인들은 전부 다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뽑았고요. 어떤 경우이건 어려움이건 아니면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건 간에 이 모든 요인들이 결국은 건강과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각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은요, 건강에 대한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건강이라고 하는 인식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적 측면이 아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쪽으로 모든 인식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용자와 종사자는 그 입장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용자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심리적인 측면을 좀 더 중요하게 봤다라고 하면은 종사자는 대인관계, 즉 친밀한 대인관계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가족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일상생활과 관련돼서도 역시 가족 돌봄이라고 하는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이용자와 종사자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은 향후에 이용자와 종사자가 항상 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접근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건강 인식에 대한 중요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건강이라고 하는 요인은 결코
단순하게 신체적인 건강을 위한 의료적인 지원으로 그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요인이 포함이 되는 광의의 개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의료적인 지원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지만은 그 의료적인 지원이 그야말로 신체적인 의료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그 개인이 의료적인 상태로 빠지게 되는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망 모두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한 모든 관계 역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돌봄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력을 가지고 그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에게 또는 이용 종사자들에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 하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커뮤니티 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화가 되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봤을 때 올해 2020년도에 저희가 찾아냈던 요인들은 전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향후에 모자랐던 부분들, 저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완한 이후에 2022년도, 2023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팔로잉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봤을 때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개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가 같이 나서야 될 문제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지역형 커뮤니티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역 내에 있는 자원과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가, 또 그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문제는 결코 별개의 정책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저는 건강권과 관련된 초점 집단 인터뷰에 대한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FGI를 통해서 우리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의 정서와 환경,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돌봄을 위한 어떤 방안을 스스로 찾아가는 연습, 그리고 지원 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사업 결과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보호자에게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긴급돌봄 주택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관리, 신변 처리 등의 일상생활 지원과 음악활동, 미술활동, 요리활동, 나들이 등의 정서 및 여가 지원과 건강관리를 위한 균형 잡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24시간 긴급돌봄 주택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을 개조하고 리프트, 안전바, 소화기, 긴급전화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일은 사유에 따라 1회 최대 15일, 연간 30일 이하 이용 가능합니다. 좋아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기억해 주세요. 긴급한 상황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사업. 702국에 1370번부터 71번으로 문의하세요.